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첫 시간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일단 이 간평사 민법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민법 총칙 파트, 총칙 파트가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자, 일단 먼저 민법 총칙, 총칙 파트가 있고, 그리고 물권법, 물권법. 네,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쪼개져 있습니다. 두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 총칙이 1편이고 민법제 1편이고 물권법이 2편입니다.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가 시험이 총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40문제 중에서 요 총칙에서 20문제. 자, 총칙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20문제. 자, 물권법에서 20문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민법 총칙 파트가 이제 다뤄지는 그 내용들, 여기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대단히 좀 일반적인, 그러니까 민법 전반에 대한 여기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일반적. 자, 근데 이제 물권법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해서 총칙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내용이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총칙 파트를 처음에 이제 만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좀 추상적입니다. 이 총칙 여기가 좀 추상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로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 총칙 파트가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법을 다룰 때, 법을 공부할 때 이제 법에 편제돼 있는 그 규정 순서대로 해가지고 총칙 보고 물권법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일반적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인식했을 때는 일반적인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반대로 이 구체적인 내용들, 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내용을 받아들일 때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편을 보고 2편을 보든 2편 보고 나서 1편을 보든 어차피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체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편을 먼저 들여다본다고 해가지고 왜 2편부터 보지? 이렇게 막 찝찝함 느끼지 말고 여러분들이 찝찝할까봐 아예 물권법을 제가 1편에다가 책을 쓸 때 배치를 시켜 놨어요. 아예 1편으로 못을 박아버렸죠. 제 책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저를 믿고 물권법 먼저 보고 나서 민법 총칙을 볼 테니까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자, 오늘은 이제 계획한 대로 물권법 파트부터 내용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일단 물권이 뭔지조차 모를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민법에 대한 조금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민법은 결국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리. 민법이라는 거는 권리를 다루는 법이에요. 권리. 자, 우리가 개인과 개인끼리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계약을. 자,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을 할 수 있겠죠. 계약을. 자, 만약에 뭐 부동산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아파트에 뭐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뭐 무슨 아파트 해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모로 아파트. 해모로 아파트. 물론 해모로 아파트 전체를 갑이 다 소유하고 있지는 않겠죠. 자, 갑은 해모로 아파트 중에서 뭐 가령 뭐 101동 뭐 702호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제 집 주소 아닙니다. 자, 101동 702호에 대해서 이 갑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자,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101동 702호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자, 갑은 아파트를 팔겠다는 쪽, 을은 아파트를
사겠다는 쪽. 자, 그래서 이 팔겠다는 쪽을, 요 아파트를 팔겠다는 요 갑이 이제 매도자가 되는 거죠. 매도자. 매도하는 쪽이고, 그리고 을은 아파트를 사겠다. 매수하는 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와 매수에 갑과 을의 합의가 되려면,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가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자, 제가 101동 702호 아파트를 가령 뭐 5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매수자 을도 오케이, 나도 5억에 살 생각 있다, 이렇게가 된다라면은 당사자 사이에서 5억으로 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이제 매매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갑은 이 아파트 5억에 팔기로 했고 을은 5억에 사기로 했다.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된 거고, 합의. 이렇게 합의가 됨으로 인해서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현 시점에서는 갑하고 을이 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거죠. 자, 약속했습니다. 아직 아파트를 넘긴 거 아니죠. 아직 아파트 소유권을 을에게 넘기기 전이다라는 거죠. 아직은 갑이 을에게 대금을 전부 다 받지도 않았죠.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5억에 사고 팔고 하는 걸로 당사자가 약속만 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당사자가 약속을 하게 되면은 이 을 같은 경우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채권을 가지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갑 같은 경우도 채권을 가지게 돼. 둘 다 채권 가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갑하고 을이 가지는 요 채권, 이 채권이 뭐냐? 자, 일단 을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나한테 넘기라고. 아파트는 결국 물건이죠, 물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나한테 넘겨달라고. 이 아파트 등기 나한테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등기 청구권이죠. 자, 결국에 을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려면은 등기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갑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넘기세요, 이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어떤 채권 생기겠습니까? 이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을에게 5억을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금 5억이라고 하는 요 대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금 청구권입니다. 둘 다 채권이 생겼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현재 을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이라는 거는 계약을 했던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채권이라는 건 지금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갑하고 했죠. 갑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요 갑, 나하고 계약을 했던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을이 채권만 갖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을이 대금 5억을 갑에게 지급을 해주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서류를 넘겨받아가지고 등기를 마치면, 자, 등기를 마쳤다, 등기를 격려했다. 자,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은 을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인 거거든요. 물권. 자, 그럼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과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등기를 마침으로 인해서 이제 을은 내가 이 아파트의 소유자다, 내가 이제 101동 702호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바깥에다가 떠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채권하고 물권 있죠. 이 두 가지 합쳐서, 자, 채권하고 물권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는 권리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뭔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리고 물권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배력을 행사하는 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책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좀 살펴보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의 의의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물권의 의의.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물권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표로 지금 비교를 해 놓았는데, 자, 일단 먼저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 자,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물건을 지배하는 걸 가리켜서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부동산하고 동산을 가리켜서 물건이라고 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통상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 토지 건물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물건 중에서 부동산 아닌 것들, 부동산이 아닌데요, 이런 것들은 동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갖다가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대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비교했을 때 채권 같은 경우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상대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물권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대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돈을 빌리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소비대차 계약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을이 가령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 돈을 빌려줬는데 뭐 한 3억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을이 갑에게 3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제 3억이라는 원금을 빌려주고 이후에 이제 정해진 날짜가 됐을 때 뭐 가령 한 1년이나 2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 빌려줬던 3억을 이제 다시 변제를 이제 3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일정 시점 됐을 때 갑에게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을은 채권자가 된 겁니다. 채권자. 돈 빌려줬죠. 자, 그럼 이제 갑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돈을 갚아야 되죠. 돈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이 둘의 관계가 채권 채무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채권 채무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권이 아니고 이거는 상대권이라고 하는데요. 상대권.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했던 당사자에게만 주장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당사자한테만 주장 가능하다. 자, 지금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건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길 지나가던 병한테 가가지고 야, 돈 갚아라 라고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갑이 빌렸으니까 갑한테 돈 갚으라고 하는 거지. 나에게 돈을 빌리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 즉 제3자.
자,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라고 부르는데 이 제3자에 대하여는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예, 갑에게만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상대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가령 이제 을이 그냥 개인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은행이라고 한다면은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죠. 예, 그냥 안 빌려주고 자, 이 돈 빌리는 갑한테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냥 생짜배기로 돈을 앵간하면 잘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돈을 3억을 빌려주면서 고객님 담보 있습니까? 담보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 집에다가 이 은행에서는 담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이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을이 저당권자인 것으로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권. 자, 그러면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상대로 뭔가 행위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집이라고 하는 물건이죠. 이 부동산을 갖다가 이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겁니다. 집을 갖다가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지배한다. 그래서 이제 물권을 가리켜서 지배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럼 이제 채권자 을 입장에서는 나중에 갑이 돈 안 갚으면 갑이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을 가지고 갑의 집에다가 뭐 가령 경매를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 경매를 해버린다는 건 집을 매각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채권 3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당신 부동산을 팔아버릴 건데 경매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물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부에다가 정확하게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권을 가리켜서 절대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채권은 사람 상대로 행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채무자한테만 행사 가능하고 제3자한테는 주장 못하니까 상대권. 자, 반면 물권 같은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저당권자임을 물권자라는 걸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건요. 대단히 강력합니다.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에 물권 행사를 할 때 자기 멋대로 행사하시면 안 되겠죠. 물권을 행사할 때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행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 딱 정해진 그 테두리 안에서 물권을 행사하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물권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대로 해라는 거죠. 법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법대로.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성질은 절대권이다라는 거죠. 절대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까지도 팍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 채권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계약을 해갖고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채권과 관련된 계약법, 채권법 규정들 같은 경우는 굳이 법대로 안 해도 되는 임의 규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특약이 더 우선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성질을 보게 되면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 가능한 만큼 요거는 이제 상대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만 주장 가능하고 제3자한테까지는 채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요 지점에서 좀 개념상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좀 비교해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물권의 객체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권의 객체라고 하면은 이 물권을 어디다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의 내용입니다. 자, 물권을 어디다가 행사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물권이라는 건 물건에다가 행사하는 겁니다. 물건. 자, 물건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부동산 있고 동산 있다 그랬죠. 자, 우리 민법제 99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그리고 그 정착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말고 부동산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동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99조 1항과 2항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이라고 하면 자, 민법상의 물건이다 라고 하면은 그 물건 속에는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동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면은 동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99조 1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자,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 부동산은요. 토지하고 그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 부동산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이외 것들은 물건이긴 한데 부동산이 아닌 것들은 싹 다 동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럼 토지와 정착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토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토지는. 토지가 뭔지는 알지요, 그죠? 토지.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토지 위에 있는 뭐 건물, 수목, 그리고 농작물. 이런 것들을 정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토지 위에 있는 건물하고 자,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수목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벼와 같은 농작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착물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99조 1항의 개념만 봤을 때는 수목도 부동산인 것이고 농작물도 부동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물과 종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뭔가 부속시켰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종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령 이제 주유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유소. 자, 주유소도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유소. 그리고 우리가 주유소를 가게 되면은 그 주유소에는 필시 주유기가 있습니다. 주유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주유소가 주물인 거죠. 주물. 자, 그리고 주유기 같은 경우는 종물인 겁니다. 요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유소가 주물이고 주유기가 종물일 때 그럼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갑이 주유소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자, 을에게 매매를 해가지고 주유소를 팔아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고 이 주유소에 대해서 매수자 을에게 등기를 경료하게 되면은 매수자 을에게
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해서 을에게 주유소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주유소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당연히 덩달아서 주유기도 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물이라고 하는 것이 처분이 되면서 을에게 주물이라고 하는 것이 처분이 되면서 주물만 처분되는 게 아니라 종물도 을에게 이렇게 같이 처분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2항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물이 어떻게 처분되느냐에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종성이라고 얘기해요. 부종성.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뭐 내가 횟집을 갖고 있어, 횟집을. 근데 내가 갖고 있던 횟집을 딴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죠. 그럼 횟집을 팔아버리게 되면은 그 횟집에 있는 수족관이죠, 수족관. 수족관도 같이 팔려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건물을 갖고 있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에 관리사무소가 딸려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주물이라고 한다면은 관리사무소가 종물되는 거죠. 그럼 내가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팍 팔아버리면은 그 건물에 딸려 있던 관리사무소도 같이 팔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성질을 가리켜서 부종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물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과 동산을 가리켜서 물건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물권자인지, 가령 누가 소유자인지를 여기서 공시라는 거는 외부에 알린다는 뜻입니다. 자, 공시라는 거는 외부에다가 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외부에다가 알리냐? 이거는 이제 등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등기부에다가 등기 딱 쳐갖고 그 내용을 기재하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외부에다가 알린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동산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이런 거 동산이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동산이죠, 동산. 그죠? 요것도 동산이고. 그죠? 이것도 동산이죠, 그죠? 그죠? 이거 동산. 이런 게 다 동산이라는 거죠. 그죠? 배지밀도 동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전부 다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외부에다가 내가 소유자라는 걸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시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공시하게 되고, 자, 그리고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물과 종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유소의 주유기, 횟집의 수족관이 종물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유소가 주물인 것이고요. 주유기가 종물인 거죠. 횟집이 주물이라면은 수족관은 종물인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 저당권 파트 가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 내용에서 아까 조문에서 확인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다음 이제 양괄호 2번 내려가시면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일물이라는 건 하나의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일권, 권리도 하나여야 된다는 그런 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물건을 가리키는 표준이 있는데 토지를 가리키는 표준은 필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고요. 자,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동이라고 하는 표준이 있는 겁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지를 봤을 때 토지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토지가 이렇게. 그죠? 가령 뭐 예를 들어 뭐 부천시가 있다면 부천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천시 땅이 이렇게 조각조각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 연결이 이렇게.
자, 이때 부천시가 있을 때 이렇게 땅들이 이렇게 뭐 각 동들이 막 이렇게 동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그죠? 저 지금 제 멋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각 동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동들이. 그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원종동이 있다. 동이 있다. 예를 들어서. 원종동 위치 여기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원종동이라는 동이 있을 때 이 안에서 자, 여기를 조금 확대시키면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토지를 이제 요렇게 다 구획을 하는 겁니다. 구획을. 자, 이런 식으로 토지를 싹 구획을 하는 거죠. 구획을. 행정 편의상 싹싹싹 구획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 구획된 곳 있죠. 여기를 행정상 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한 필이 되는 거죠. 한 필. 그러니까 한 필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한 개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한 필에 토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한 필의 토지에는 한 개의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필짜리 물건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한 필짜리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만 존재해야 되지 여러 개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요. 물건이 한 개면 물건이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물건에 존재하는 물권, 권리 같은 경우도 일권, 한 개여야 된다라는 거.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일권주의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한 필의 토지가 지금 있잖아. 한 필의 토지가 있으니까 그 한 필의 토지에는 하나의 소유권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 필의 토지를 한번 그려볼까요? 한 필의 토지를. 자, 한 필의 토지를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한 필의 토지가 있어요. 한 필의 토지. 자, 한 필의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물건도 한 개고 소유권도 한 개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 갑이 한 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가? 여기만 을에게 팔아서 을이 여기만을 소유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허용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물건은 한 개잖아요. 자, 이렇게 물건은 한 개밖에 없는데 갑이 여기를 소유하고 있고 을이 여기를 소유하게 되면은 소유권 두 개 돼버리잖아요. 그럼 물건이 하나인데 소유권 두 개가 돼버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일물일권주의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물건. 자, 하나의 물건. 하나의 물건 일부에 소유권이라는 것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자, 만약에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필해서 자, 토지를 이렇게 분필을 했습니다. 분필했다는 건 토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분필로 토지를 잘라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한 개의 물건, 여기에 물건 하나 돼가지고 물건이 두 개가 됐죠. 물건이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면은 여기를 갑이 소유하고 여기를 을이 소유하고가 가능합니다. 물건을 몇 개로 만든다면요? 물건을 두 개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건 각각 한 개씩 있고 갑 소유, 을 소유가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분필하지도 않았는데 일부분에다가 소유권 을한테 넘기겠다라는 형태로 하는 거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물건 일부분에다가 저당권도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토지 말고 건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만약에 여기에 한 동짜리 집이 있습니다. 한 동짜리 집. 자, 그럼 이거는 한 동이거든요. 자, 한 동. 그러니까 건물을 세는 개수는 우리가 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동짜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 한 동짜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한 동짜리 건물을 갑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소유하고 있다면 그럼 이제 문제될 거 없겠죠. 갑이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동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물건이 한 개고 소유권도 한 개니까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한 동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을 여기만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방 한 칸만 해가지고 이거를 을에게 팔겠다라는 거는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둘 다 마찬가지로 물건이 한 개만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하나의 물건 일부분에 소유권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자, 소유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 자, 그리고 저당권도 성립될 수가 없고, 요게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물건 일부에 대한 성립 나와 있죠. 자, 원칙적으로는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일부분의 소유권, 저당권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성립 가능한 게 있는데 그거는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용익이 뭔 말이냐면은 사용하고 수익한다라고 해서 사용 수익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자, 용익물권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세권. 자, 용익물권에는 전세권. 그리고 지역권. 그리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물권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한 개씩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뭐 전세권 정도는 들어봤겠지만서도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한 개씩 나중에 볼 거니까 이 개념을 현재는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게 되겠거니 그 정도로 일단은 지금은 이름만 봐두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남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거예요. 남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것들은 다른 사람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빌려서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부만 빌려 썼다가 일부만을 반환하고 이런 형태로 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부에 대해서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일부분에 대해서 이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성립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 용익물권에 포함되는 겁니다. 일부분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이제 물권 법정주의로 가게 되는데, 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거는 물권을 법에서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법정. 자, 법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법에서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물권을 법에서 딱 정해놨다는 거죠. 자, 우리 민법 제 185조를 보게 되면은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이나 또는 관습법 그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물권을 내가 창설하고 싶어요.
물권을 내가 창설해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물권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법률로 만들던지 법률을 가지고 만들던지 아니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걸로 물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것들 외에 다른 것 가지고는 물권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만들어진 거 혹은 관습법에서 만들어진 것만 물권이야. 다른 것들은 물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민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법률은. 자, 이제 이 법률에는 우리가 이제 이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이제 민법이지 않습니까? 민법상의 물권은 8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가지. 자, 8가지의 물권들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소유권, 아까 말씀드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그리고 유치권, 저당권. 자, 추가하세요. 뿐만 아니라 질권. 네, 질권 같은 경우도 민법상 물권에 포함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죠, 지금. 그죠? 점유, 소유, 지상, 지역, 전세. 자, 그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까지 해가지고 총 몇 가지요? 8가지. 8가지의 물권들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물권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나중에 강론 파트 가서 만날 겁니다. 자, 이것들은 나중에 물권 강론 파트가 있거든요. 강론 파트 가서 한 개씩 뜯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점유권이 뭔지, 소유권이 뭔지,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 질권이 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예정이니까 그때 가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물권들이 또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나중에 물권 강론 파트 들어가서 역시 한 개씩 살펴보게 됩니다. 네,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특별법상 들어가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것과 양도담보권이라는 것도 만나게 되는데, 역시 나중에 들어가서 다 한 개씩 뜯어서 만나볼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양괄호 4번에서 열거되고 있는 것들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법률에서 규정되거나 관습법에서 규정된 것만 물권일 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뭐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것들은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런 것들은 물권이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물권 아니야. 법에서 물권이라고 딱 규정을 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물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2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물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물권의 효력은 우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 자,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자,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 을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 을이 갑한테 요렇게 돈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준 겁니다. 자, 그럼 1억을 빌려줬으니까 을은 채권자죠. 그죠? 채권자. 자, 그럼 을은 채권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 시간 흘러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자, 갑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러면 일단 돈을 빌려줬으니까 병도 갑에게 나중에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자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병 같은 경우는 그냥 돈만 5천만 원 빌려준 게 아니라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다가 저당권까지 설정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자, 저당권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얘는 물권이에요. 자, 그럼 병 같은 경우는 채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물권까지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돈 못 갚아서, 자, 갑은 을한테는 지금 1억을 갚아야 되고 병한테는 5천만 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갑이 갖고 있던 요 집이 경매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갑의 집이 이렇게 경매가 돼버리게 되면 매각 대금이 나오겠죠. 자, 이 갑의 집이 경매로 돼가지고 이 집이 가령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자, 5천만 원에 이 집이 팔렸다라는 거는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이 집을 어떤 사람이 낙찰받았다는 거죠. 자, 정이 낙찰받았습니다. 자, 정은 갑의 집을 낙찰받으면서 5천만 원을 썼고 5천만 원이 최고 대금이 돼가지고 이 정이 갑의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경매로 정이 집을 산 거예요. 샀어요. 자, 그럼 정이 낙찰 대금으로 냈던 5천만 원 있죠? 이거는 갑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갑에게 받을 돈 있는 사람들이 갖고 가는 거죠. 갑한테 받을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락대금 5천만 원을 놓고 을이 먼저 가져갈 거냐 아니면 병이 먼저 가져갈 거냐를 두고서 이제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과 병이 가지고 있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을이 가지고 있는 갑에게 돈 받을 권리 있는 채권과 갑의 집을 지배하고 있는 물권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권리가 부딪히는 거. 자,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는 걸 경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채권과 물권이 경합되게 되면은 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권이 우선해요. 그래서 이거를 물권의 우선적인 효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을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냥 돈 받을 권리밖에 없는 거지만 이 병 같은 경우는 저당권 등기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병이 먼저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병이 5천만 원을 다 가져가 버리게 되면은 을은 이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회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물권이 뭐하니까? 물권이 우선하니까. 자, 그래서 물권이 채권에 비해서 우선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사례 한 개 더 보죠. 자, 그럼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집을 갖고 있는데요.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갑의 집에 을이 임대차로 들어갔습니다. 자, 갑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그게 임차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근데 임차권은 분명히 채권입니다. 자, 임차권은 분명히 무슨 권리라고요?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자, 그럼 을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고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에게 이 집을 내가 좀 사용하겠소라는 걸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가령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약정했고 보증금을 갖다가 5천만 원 걸어놨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갑의 집에서 현재 거주한 지가 1년 됐어요. 그럼 지금 1년이 남아있는 상태죠. 근데 1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이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병으로 바뀌어버렸죠. 을이 세입자로 들어갈 당시만 하더라도 갑이 집주인이었는데 갑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킴으로 인해서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는 이 병이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라는 걸 취득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할 때, 병이 을한테 나가 라고 했을 때 을 같은 경우는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야 됩니다. 아니, 보증금 받아야죠. 그리고 1년 아직 남았는데요. 세입자를 내보낸다고요? 예, 내보낼 수 있다고요. 을은 갑하고 임대차 계약했죠. 자, 임대차라는 계약을 을이 병하고 했습니까? 갑하고 했습니까?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절대권이라 그랬습니까? 상대권이라 그랬습니까? 자, 이 채권 상대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대권이라는 거는 계약했던 그 당사자, 채무자,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 가능한데 이 권리를 다른 나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은 다른 제3자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물권하고 채권하고 경합되고 있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가 됐을 때 뭐가 더 우선하는지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물권이 더 우선해버린다고요. 물권이 우선해버리니까 집주인 병이 야 나가라고 했을 때 을은 나가기 싫은디? 라고 대항을 못해요. 쫓겨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 5천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보증금은 갑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병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갑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이 임대차를 깨 부셔버려가지고 을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불안해지죠? 저 지금 임대차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면 제가 쫓겨나야 된다는 겁니까? 아이, 그건 아니죠. 자, 그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2강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